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200% 관세 폭탄. 자, 밤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일단 8월 1일 상호 관세 더 이상 연장 없다고 못을 박았고요. 품목 관세도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구리 뭐 여러 가지 관세를 이제 곧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약품의 경우는 최대 200%의 관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끝이 아니고 사실 이제는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크게 보면요, 두 가지 지금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호 관세, 국가별로 미국의 형평에 맞게 때리겠다는 상호 관세. 바로 하루 전에 설명에 올렸던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가 20일 더 연기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그것은 상호 관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호 관세는 미국 내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1심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국가별로 거의 다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충격이 물론 큽니다만은 이 두 번째 관세 폭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두 번째 관세 폭탄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때리는 이 품목별 관세거든요. 이 품목별 관세가 정말 아픕니다. 네.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품목별 관세의 직격탄을 이미 받고 있죠. 상호 관세 협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철강 50% 맞고 있습니다. 철강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25% 맞고 있는데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피츠버그에 방문했을 때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서 전체 연설하는 상황에서 곧 50%로 올릴 것이다 라고 한번 얼음장을 놓은 적이 있죠. 이거 역시 진행 중인데 자, 이번에 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폭탄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견 제3차 관세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구리는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8월 1일부터 때리겠다 하는데 구리 50%입니다. 내각회의라는 게 우리나라 국무회의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미국 내각회의인데 여기서 사실상 발표를 한 셈입니다. 구리는 다만 우리나라가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구리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전자제품이 많이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처럼 이 대목도 그 구성 부품, 그 원료까지도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철강에 적용했던 어떤 그런 파생 상품 제품에도 좀 그렇습니다. 바로 그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자동차 같은 제품의 전자제품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의약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꼭 집어서 의약품 200% 때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지금 의약은 우리나라가 이 원천 기술, 신기술 개발은 거의 없어요. 뭐 완전히 거의 미국이 독식, 미국과 유럽이 독식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러나 복제약이라든지 위탁 생산, 요게 뭐 우리나라의 바이오 회사들, 삼성 바이오도 있고 또 여러 개 바이오 회사들이 복제 부분 시밀러 세계 1위 또 위탁 생산 세계 1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관세 200%까지 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1년 내지 1년 반 시간을 줄 테니까 미국에 와서 하라. 그러지 않으면 200%를 때리겠다. 이 대목 우리 바이오 업체로서는 상당히 지금 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자, 우리 주력 생산품 반도체도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 해서 그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때리는 건데 지금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 판결 받기도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호관세는 경제수권법, 지금 외국산 제품 때문에 미국 경제가 위기다, 미국 국가가 위기다라는 그런 애매한 표현, 애매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미국 내에서 이것이 위헌 판결 소송이 들어가 있고 1심에서 위헌이다라는 판결까지 받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무역 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미국의 재판부도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고 국가 안보는 상당히 주관적 판단도 많고 또 관련 자료가 공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품목별 관세가 무섭고 또 품목별 관세는 수시로 트럼프 고무줄입니다. 방금 자동차 25%에서 50% 올리겠다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도 처음에 25%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이 좀 안 좋다? 그러면 50%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예. 부부 싸움을 했다 그러면 100%로 올릴 수도 있는 상한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역 관세 국가 안보를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실상 수출 금지, 수입 금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이게 사문화됐던 법이었거든요. 완전히 사문화됐던 법인데 1979년 이란 호메이니 혁명 때 만들었다가 사문화됐는데 트럼프가 일기 때 살렸고 네.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칼은 무역 확장법 232조인데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 품목, 구리, 그다음에 의약품, 반도체 이 세 가지는 우리 제조업이 상당히 아픈 대목이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상호 관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관세 협상 정말 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상호관세는 비상사태냐 아니냐를 놓고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가 있는 근거가 있는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뭐 이거 왈가왈부할 그런 여지가 소송도 없다라는 한 건도 거군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파월 해임. 자, 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월 해임, 사임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지금 미 연준 본부 건물을 개보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파월 물러나야 된다 이랬는데 이때는 금리 인하에 too late, 너무 늦은 인간이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많은 피해를 줬다. 한 상당히 정책적인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아주 센 공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책 문제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여론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비리. 제롬 파월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네. 이 사람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연준은 미국 의회에 대해만 책임을 지고 감사를 받거든요. 네. 의회 공화당 의원들한테 불러서 해임을 전제로 한 조사하라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 비리 문제까지 나오면 사실 상당히 견디기가 그렇죠. 어려운데 최근에 이 문제가 의회 청문회에서 한번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랬는데 계속해서 공화당은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컴퓨터 그래픽 CG에 나오는 저 빌딩, 저게요 완전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빌딩. 여름에 저 안에 기자회견 하러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정말 좋습니다. 예. 저게 대공황 때 지은 정말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대공황 때 나라는 어려운데 그 대공황 때 중앙은행이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7대 연준 의장 메리너 에클스라는 연준 의장이 지었는데 저 빌딩 이름이 에클스입니다. 그 연준 의장 이름을 네네. 따가지고요. 지금도 연준에서는 에클스를 영웅으로 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요. 그 에클스 빌딩이 있기 전까지 연준은 어디 있었느냐. 백악관 옆에 있는 재무부에 마치 집 지키는 개처럼 집 입구에 들어가는데
견문에 겹방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다 해서 재무부에 시녀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연준이 장소가 없어서 바로 재무부 1층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마치 개가 지키는 것처럼 모습, 그게 뭐 여러 번 가시비도 나고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해서 연방 예산을 엄청나게 이제 끌어다가 에클스 빌딩을 만든 사람이 메리너 에클스고, 또 이 메리너 에클스가요 정부 대통령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오라 해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공황 때요, 처음에 경기 부양을 좀 해서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으니까 물가가 오른다 해서 금리를 왕창 올렸다가 대공황 상황을 훨씬 더 길게 했다. 이 경제학자들이 이런 지금 평가를 교과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 금리 인상의 저승사자다 이런데 연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독립해서 마음대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독립의 아버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딩이 좀 낡았으니까 1982년에 에클스라는 이름이 들어왔는데 짓기로는 1932년에 지었다고요.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네, 거의 100년 된 네. 건물이거든. 그거 개보수하는데 예산을 부풀렸다. 이게 개수 보수 공사 예산을 부풀렸는지 안 했는지 지금 실태는 알 수가 없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독직 문제, 비리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이 대목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도 대단히 아픈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저 연준 빌딩이요, 미국 여행 가시는 분은 꼭 가야 될 참 경제사적지라고 보여지는데 네. 국회에서 링컨 기념관 쪽으로 포토맥 강 쪽으로 쭉 나오는 컨스티튜션 로드, 워싱턴 DC의 가장 대로입니다. 그거의 끝부분인데 거기서 백악관까지는 걸어서 한 3분? 예. 바로 옆자리에 있는데 에클스는 백악관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어쨌든 에클스 빌딩을 두고 한판 붙었다 이 얘기는 제롬 파월에 대한 사임 압박이 아주 최고 수준에 달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상징성이 있는 지금 대립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자사주 꼼수. 자, 국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 더 큰 게 온다는 우려가 지금 커졌는데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아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로드맵을 도입을 할 거다. 이렇게 우려가 커지면서 자사주 소각 지금 뭐 러시가 좀 이뤄지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좀 꼼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좀 꼴사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서 뉴욕 증권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 인정을 못 받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참 푸대접을 많이 해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이 또 재벌 오너들이 자사주를 가지고 변칙적으로 네. 꼼수 운용을 해왔다라는 대목이 아주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샀다 이러면 주가 오르는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사주 샀다? 과연 주가 올랐습니까? 오르는 경우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변칙, 꼼수를 많이 썼기 때문이죠. 자사주는 오래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자본주의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을 자기가 왜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스탁 옵션을 준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자사주를 보유해야 되고 선진국 금융시장에서는 자사주는 소각용으로 자사주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사주를 산다 이러면 미국이나 뉴욕에서는 유럽 같은 데서는 소각을 하니까 소각을 하면 주식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오르는 요인이란 말이죠. 주주 가치 제고 차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주가가 오르는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왜 사느냐? 소각하기 위해서 사지 않습니다.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 꼼수를 부려요. 자사주는 최대 주주나 사장이 자기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무시하는 수단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상법을 개정해서 자사주는 의결권을 안 준다.
요게 이제 뒤늦게 우리 상법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사주는 어길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꼼수를 쓰냐면 자사주 교환을 합니다.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 기업 M&A, 기업 사냥 경쟁할 때 보면요. 서로가 자사주를 바꾸기예요. 그러면 자사주는 제3자가 그걸 사는 순간 다시 얼길거리 되살아나거든요. 부활되죠.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 백기사라는 이름으로 상대 대주주를 도와주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사주를 가지고 꼼수 부리는 거 이거 없애겠다.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법 개정,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이라는 게 이사회 충실 의무라고 3%를 뭐 그 정도가 상법 개정이 일단 통과가 됐는데 예.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이 코스피 5천 전략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상법 개정은 실탄이 몇 개 더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저는 자사주 강제 처분 조항. 네. 저게 자사주를 샀으면 무조건 소각해라. 처분하는 거 안 돼. 처분은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네.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그 조항을 지금 상법 개정 2차 조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집중 투표제. 이사들도 뽑을 때 대주주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데 이 두 가지 폭탄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동안에 이제 이 자사주를 꼼수로 썼던 오너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영하는데 상당히 신경 쓸 수가 있고 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반대 측면에서는 기업 경영권 방어에 지분이 적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하는데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인다. 어쨌든 이 자사주는요, 문자 그대로 자사주가 자살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나 한 사람만을 위한 자살주로 네. 행태를 해왔다. 그것을 바꾸겠다는 상법 개정안인데 이제 이 자사주 개편에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 반토막. 어제 삼성전자 실적 어닝 쇼크였습니다. 영업이익만 보면 뭐 전년 대비 55.9%, 그 전분기 대비로도 지금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수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반도체가 한때 살아나는가 했는데 반도체 호경기가 아주 짧은 반짝 호경기로 끝나고 다시 침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회복에 이미 뭐 한국 경제도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네. 아주 실망적입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이 4조에 불과하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5.94%. 갑자기 이렇게 크게 이익이 줄었습니다. 전분기 1분기보다도 31.24%. 지난해는 워낙 나빴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분기보다도 31.24%는 줄었다. 이것은 반짝 경기가 꺼져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히 매출에 있었어요. 매출이 전분기 대비 6.49%나 감소했습니다. 근데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단가가 그만큼 더 떨어졌다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경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폭탄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가 아직까지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아직 때리지는 않았잖아요. 예. 때리지는 않았는데 벌써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반도체 폭탄을 맞고 있다. 이 얘기는 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는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사서 그거로 생산 시설을 늘리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상 삼성전자는 매출도 줄어들고 더더군다나 판매 단가가 더 떨어져서 예. 삼성전자의 이익이 줄었다. 자, 이것은 지금 트럼프가 밤사이에 반도체 관세 폭탄까지 때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관세 충격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더 올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악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은 반도체 경기 전반에 관한 거였고 네. 삼성전자 개별적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반도체 부분만 떼놓고 보면 완전히 밀린 듯한 분위기거든요. 예. 삼성전자, HBM, 메모리의 세계 강자였는데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현재 지금 그 인공지능 GPU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이 반도체 HBM 이것을 제대로 생산을 못해서 엔비디아에 제대로 납품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역대 사장들의 약속에 따르면 벌써 6개월 전 정도는 납품이 돼야 되는데 최고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엔비디아 납품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 면에서도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뒤지고 있다. 한국 경제 갈 길이 바쁜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그 갈 길을 막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사겠다. 자, 자사주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사주 사서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되는. 근데 삼성전자조차도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에 많이 활용했지. 경영권 그러니까 주가 올리는 데에 내재 가치를 올리는 데 별로 활용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겠다는 저 말도 진정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또 하나 충당금. 충당금을 1조나 쌓았는데 그만큼 재고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삼성전자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삼성전자가 빨리 회복돼야 한국 경제도 산다. 그런 면에서 조속한 회복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엔비디아는 못 들었지만 얼마 전에 AMD는 HBM 납품한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좋은 지적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AMD는 지금 그 인공지능 반도체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5%도 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AMD라도 뚫었으니 예. 엔비디아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가까워졌겠지만 예. 엔비디아가 사실 삼성전자보다 옛날보다 훨씬 못한 기업인데 거기에 납품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삼성전자 메모리 문 닫아야 될 사정이죠. 지금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기술 개발을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200% 관세 폭탄, 파월 해임, 자사주 꼼수, 그리고 삼성전자 반토막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